네, 이번에는 그 국세와 일반 채권의 문제 좀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실제 2018년인가 그때 이제 회계사 그 1차 기출 문제입니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객관식 문제고 문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증여세 관할 세무서장이 갑의 토지를 압류하여 2018년 12월 10일 1억 8천 만원을 매각하고 체납 처분비 1,000만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 실제 이제 객관식 문제인데 제가 이제 주관식처럼 이렇게 만든 거고요.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증여세와 그 가산금인 거는 갑의 토지 A를 2010년 6월 1일에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며 가난 세무자는 갑에게 2017년 6월 5일에 증여세 납세 고지를 발송하였으나 갑은 이를 체납함. 그래서 이 증여세 가산금이 토지에 관련된 겁니다. 요 매각한 토지에 관련된 거고, 그리고 이제 체납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 당해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당해세, 해당 토지에 대한 그 재산세를 당해세라고 봅니다. 당해세는 이런 법정기라고 그런 관계없이 먼저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은 이제 대한은행 대출국서 일반 채권인데 저당권이 있는 채권입니다. 담보 채권입니다. 담보 채권. 저당권이고 7월 5일 날짜가 중요한 거죠. 7월 5일인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갑의 사업자인 거죠. 갑이 사업자면 종업원이 있고, 종업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임금 채권은 이제 미납 안 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3개월 기준하고 3년 퇴직금으로 그 외에 물론 이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에 기억해 주시면 되고, 문제에서 보시면 이거 최종 3개월 임금 채권하고 기타 채권하고 이제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은 좀 기억나시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의 약자라든지 이런 거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먼저 이제 채권을 그분들에게 회수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3개월 임금 채권하고 이제 보증금, 일정 소액 보증금은 먼저 그분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최종 3개월 임금 채권이 우선순위 되는 거고, 기타 임금 채권 순위는 담보된 채권이 있으면 그 다음으로 세트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랑 이렇게 세트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네, 부가가치세. 문제는 이걸 물은 거예요. 4번에 부가가치세 1억이 있는데, 이런 케이스에 1억 중에서 얼마를 이제 징수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네, 부가가치세는 2018년 7월 15일 신고를 했으나 납부하지 못함. 7월 15일이죠. 신고 기준은 7월 15일인 거고, 여기 이제 담보채권은 7월 5일인 거고, 그래서 이제 7월 15일 중에서 빠른 거는 이제 담보채권이 빠르기 때문에 얘가 더 먼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5번 부가가치세 관한 세무자는 토지 매각되면서에 대해 이거는 다른 쪽이랑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순서를 보시면 총 매각 금액이 1억 8천입니다. 1억 8천 1.8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 되는 게 체납 처분비가 항상 우선순위 됩니다. 공익비용 같은 체납 처분비가 우선순위 돼서, 첫 번째 체납 처분비 체납 처분비 얼마냐면 여기 보면 1억이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0.1억.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약자 소액의 보증금이라든지 임금 채권이 우선순위 됩니다. 그 다음에 임금 채권 3월분 임금 채권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이것도 0.1억.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무조건 우선순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당해세입니다. 당해세. 우선순위, 그러니까 일자를 안 보는 걸 먼저 하시면 되는데, 일자를 안 보는 게 체납 처분비, 임금 채권, 소액의 보증금, 그 다음이 당해세입니다. 당해세. 당해세
증여세와 그 가산금. 실제로 이거는 과거의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가산금이라는 표현이 있고 이제 가산금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5천만 원. 그다음에 이제 법정기일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국세 법정기일하고 이제 담보채권 기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7월 5일이 7월 15일 앞서기 때문에 요 은행 대출금이 들어갑니다. 대출금 0.6억. 그다음에 요 기타 임금 채권, 요 담보 채권하고 이제 쌍으로 제가 움직인다고 설명드렸으니까 기타 채권, 기타 임금. 그래서 0.15.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받게 되면서 요 금액이 총 얼마냐면 그 0.2억, 0.7억, 또 0.7억. 이게 맞나? 잠깐만요. 0.1억. 기타 임금 채권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이게 현장 수업이면 이게 여러분들 알려줄 텐데 현장 수업이 아니니까 제가 한번 다시 리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0.2억이고 다시 계산해 보면 0.7억, 여기 0.8억, 1억, 0.5, 1.5억입니다. 1.5. 1.5억이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이제 징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0.3억. 그래서 이제 3천만 원을 이제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문제고 요 정도 문제 수준이면은 중급 정도 됩니다. 중급. 그래서 그 기억하실 건 체납처분비 공익 비용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약자 먼저 되고 그 다음 당해세. 얘네들은 이제 일자가 관계 없습니다. 일자 관계 없이 이 정해진 순서가 이제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법정기라고 담보채권 설정이라고 이제 비교해서 우선순위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객관식 문제 중에서 이제 그 지문으로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는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아까처럼 이제 구하는 문제가 나오고 계산 풀이하는 문제가 나오고 좀 쉽게 나오는 문제들은 이제 지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이것도 이제 실제로 가끔 시험에 이제 나온 지문으로 제가 뽑은 거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과금의 체납 처분을 할 때 그 체납 처분 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공과금의 체납 처분비는 국세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체납 처분비는 우선합니다. 아까 그 문제에서 보셨듯이. 그 다음에 국가의 조세 채권은 공과금보다 우선한다. 공과금보다 우선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국세의 조세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맞는 거고 얘도 맞습니다. 국가의 조세 채권은 담보 물건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민사 채권보다 그 민사 채권의 발생 시기에 관계없이 우선한다. 이것도 이제 보면 요게 이제 말이 담보 물건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 채권보다는 다 우선합니다. 그 예외적으로 담보 채권이 있을 때는 담보 채권 설정이라고 법정이라고 비교하는 거고 그래서 담보 채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조세 채권이 무조건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거고 4번 국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조세 채권의 납세 고지서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민사 채권의 그 설정 등기일보다 먼저 발송된 경우 조세 채권이 민사 채권보다 우선한다. 저당권하고 할 때는 이제 일자를 비교해서 그 조세 채권 설정일이 먼저면 우선하고 늦으면 우선하지 않고 이걸 알고 계시면 되고 이 같은 경우도 국가 그 납세 고지서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 당연히 국가보다 먼저 우선합니다. 그래서 얘가 맞고 5번은 이제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자녀재산을 분배했을 때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그 국세하고 일반 채권의 관계고 5번 같은 경우는 2차 납세 의무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는 누가 책임을 지냐면 이제 그 청산이라고 분배 받은 자들이 2차 납세 의무를 집니다. 읽어보시면
자녀재산 분배했을 때 해당 법인 납세 의무를 2차적 부담하는 자는 누구냐 할 때 자녀재산 분배 업무를 처리한 청산이 아니라 자녀재산을 가져간 출자자이다. 이거 틀렸죠? 그러니까 출자자하고 청산인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청산인이 어떤 역할을 하면 이제 계산해서 배분하는 겁니다. 배분할 때 이제 그 국가한테도 배분해야 되는데 국가한테 배분 안 하기 때문에 이분이 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한테도 이제 책임을 묻는 겁니다. 6번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와 체납처벌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러니까 법인이 이제 세금 안 낸 경우는 이제 주주들한테 최대 주주, 이제 책임상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물을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부 기한 만료일, 납부 현재 법인의 무한 책임 사원 부족한 금액에 제2차 납세 연금이 있다. 이건 어떤 부분이 틀리냐면 만료일이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에 대한 그 납세 의무는 성립일 기준으로 성립일 기준에 있는 그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지금 들어갈 때는 내가 무한 책임 된 순간 이후에 발생한 체납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지, 내가 들어가기 전에 성립된 그 체납 처분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거 좀 당연한 거죠.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5번부터 6번까지는 이제 틀린 문장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성립일, 확정일, 요런 만료일, 요 단어들을 약간 좀 바꿔서 문제 내는 경우가 이쪽 파트 말고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하고 확정일이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명확히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제5장 가세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가세 부분은 제1장 가나의 간청, 제2절 수송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그다음에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테마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5장 가세 중에서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이 이제 경정 등의 청구가 자주 나옵니다. 경정 등의 청구는 각종 시험에 또 2차 주관식 문제를 보는 시험에서 또 자주 나오는, 그다음에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실제로 어렵게 낼 수까지 있는 테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판례도 많이 나오고 교수님들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 부과 감면은 조문이 이제 47쪽부터 50쪽까지 있는데, 같이 객관식 문제는 같이 하나로 나옵니다. 같이 하나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각 조문 하나씩, 그러니까 무신고 가산세는 뭐다, 가속신고 가산세는 뭐다, 납부지원 가산세는 뭐다, 가산세 감면은 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 문항별로 동그라미 지문을 만들어서 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수님들이 이제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이다. 왜냐면 우리나라 가산세가 워낙 복잡하고 어렵고 되어 있었고, 실제 실무하시는 분들도, 저도 실무하시는 분들도 지금 어려워하는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 가산세 부분은 잘 알지 못해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도 이제 실무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가산세는 언제 맞냐면 우리가 실수하고 잘 못했을 때 이제 가산세 맞는 겁니다. 그래서 초점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가세 신고를 잘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못하는 거에 초점 안 주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뒤늦게 알게 됩니다. 가산세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산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신고를 안 하거나 납부하지 않거나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실무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기 때문에 가산세에 대해서는 이제 잘 인지하지 못하시는데, 이제 일부 이제 납세자 분들 중에서 이제 고의적으로 약간 이런 목적으로 이제 가산 탈루 이런 개념을 신고 안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가산세는 실제로 이제 국세청 이런 공무원 쪽 분야 그분들은 관심이 되게 많고, 근데 교수님들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거에 관심 있고, 근데 실무진 분들은 실제로 이게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그래서 이거 약간 가산세는 약간 암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할간청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간할간청은 그 제43조는 가세표준 신고의 관할, 어디다 신고하느냐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우리나라 그 세무서는 각 지역마다 골고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납세지라고 그러는데 내가 있는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거고요. 요즘 같은 이제 온라인으로 할 때는 세무서장 하는 게 아니라 정산화가 다 되었기 때문에 국세청장한테 이제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세무서장 내가 잘못했다. 잘못한 경우는 그런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잘못해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세무서장 외에 세무서장에 제출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거는 뭐 국세청 쪽에서는 행정의 문제인데 뭐 A 세무서에 제출할 걸 B 세무서에 제출하면 이제 B 세무서에서 이제 검토하고 A 세무서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뭐 그 행정처가 뭐라 그러면 힘드니까 큰 문제, 효력이 없다, 영향이 없다, 아무 문제 없다, 납세자한테 불리가 없다,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의 관할인데 국세 가제 표준과 세액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은 그 처분 당시 국세 관할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요렇게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 처분 당시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하는 거고. 네, 수정 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인데 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정 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가. 수정 신고는 뭐냐면 수정 신고는 제가 이제 직접 납세자가 직접 수정 신고하는 거고, 경정 등의 청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납세자가 국세청한테 세액 신고 같은 것들을 고쳐서 결정하고 처분 좀 내달라 이런 겁니다. 왜냐면 수정 다시 신고를 먼저 하고 이게 좀 납세자 입장에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면 수정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정 신고는 이제 기간이 있어요. 그럼 기간이 있어서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발견했어요. 그러면 납세자로서는 막 발 동동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끝난 다음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신고하고 수정 신고하면 바로 이제 효력이 있는데, 경정 등 그 이유는 이제 국세청장한테 우리가 이제 관할세청한테 이제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고쳐주세요 요청하는 거고, 그런 관할 공무원 이쪽에서 얘를 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수락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뭉갤 수도 있죠. 2개월 내에 이걸 해야 되는데, 수락하면 이제 받아들이니까 이거 땡큐죠. 땡큐 하는 거고, 거절하면 좀 억울하잖아요. 거절하면 억울하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소송을 가게 됩니다. 우리 행정법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법원 가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대법원 가고, 대법원 안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 가고, 이런 걸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뭉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청구에 대해서 나 거절해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아무런 액션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액션 안 할 때도 똑같이 소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거절로 보게 됩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왜 있냐면 이제 납세자하고 국세청이 이제 큰 두 축인데, 국세청은 이런 우리가 이제 세액을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척기간이라고 세액을 확정하는, 언제까지 세액을 확정하세요 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은 요 제척기간 내에서는 계속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바꿀 수가 있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신고기한 이때까지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를 신고한 다음에 수정 신고도 넣어주고 경정 등의 청구도 넣어주고, 그래서 이제 계속 납세자의
이런 권한, 범위, 고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넓혀주고 있는 추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신고는 그럼 누가 하냐, 그리고 어떤 절차가 되냐, 이런 절차를 이제 정의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수정신고 하려면 당연히 이제 수정신고니까 당연히 신고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 기한 후 가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신고서를 제출한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국세청이죠. 국세청이 이제 결정, 경정을 통제하기 전 제척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가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 말씀한 것처럼 국세청 제척기간에 세액을 바꿀 수가 있는 거고, 납세자도 제척기간 내에 세액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겁니다. 똑같이 된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케이스를 해내냐면, 우리가 신고할 가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했대. 무슨 말이면, 처음에 최초 신고가 100원인 거예요. 100원. 근데 신고할 가세표준 및 세액이 요 부분이 300원인 거예요. 300원. 요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신고는 내가 300원을 신고해야 되는데 적게 신고할 때 있잖아요. 가소 신고할 때 요때 하라는 겁니다. 왜 이걸 하냐면요. 가산세 막아주니까 감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거는 이거는 또 다른 거는 결손금을 많이 할 때, 그러니까 결손금이 실제로 이제 10,000원인데 최초 신고할 때 30,000원으로 지금 신고한 거죠. 가소 신고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이제 우리가 이제 결손금하고 이제 플러스 금액하고 마이너스 금액을 부르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가소 신고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소 신고할 때 원래 세액으로 이제 늘려주고자 할 때는 수정 신고라는 절차를 한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다음 이제 경정등의 청구입니다. 경정등의 청구. 경정등의 청구는 국세청한테 이렇게 조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정신고는 내가 하는 거고, 내가 바로 해서 효력이 있는 거고, 경정등의 청구는 국세청이 업세트를 해야지 효력이 있는 겁니다. 똑같이 얘도 이제 경정이라는 개념이 고치는 겁니다. 고치는 거기 때문에 제출한 자, 가세표준 신고를 제출한 자, 기한 후 가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그래 이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신고 기한이 있죠. 신고의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세청장이 이제 경정으로 해서 이제 우리한테 납세자한테 보내주잖아요. 그럼 그 처분이 있은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네가 조정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거는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한 걸 보니까, 뭔가 잘못됐어요. 내가 그때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거고, 90일 이내라는 거는 결정을 받은 거예요. 납세자가 경정 통보를 받은 겁니다. 받아서 이게 이제 이상이 있다 하면 경정 청구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90일 이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이 다른 거예요. 얘는 이제 내가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경정 맞았으니까 검토하고 좀 이상하네? 그럼 이제
청구하는 겁니다. 부실미대. 그리고 이 앞부분은 이미 내가 신고하는 거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쭉 보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긍정적인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5년인 거고 얘는 90일인 거고 빨리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얘는 수정신고 얘는 다른 게 이제 수정신고는 우리가 이제 그 가세표준을 증액할 때 하는 거고 경정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경정은 그러니까 수정신고는 기존에 했던 거를 수정하라는 거고 가산세 때문에 하는 거고 얘는 이제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다 끝난 거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이제 언제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쟁 할 때 내가 세금 신고를 가지게 했다고 판단될 때 세금 줄여달라고 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신고해야 할 가세 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왜냐면 최초 그러니까 신고가 300인데 정당 그 금액이 150원인 거니까 150원을 줄여달라고 할 때 경정비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